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동문학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식민지 아동문학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100년 전 아동, 이른바 천덕꾸러기였고 말 그대로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그래서 구박받고 핍박받던 그런 아동에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국가, 새로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새로운 근대 국가에 어울리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선택이 됐고, 그들에게 근대적인 문물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이 사회가 추동하고 있었고, 그런 역할을 했던 여러 매체들이 있었고, 그 매체 중에 중요한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근대적인 인간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그렇게 근대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따라야 될, 즉 욕망해야 될 존재가 다름 아니라 일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모방해야 될 그러한 모델로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갈 텐데요. 특히 이제 아동문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 아동문학이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체가 그 집단에게 어떠한 그 매체에 따라서, 매체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집단의 그 인식이나 어떤 정체성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선 동화집이라고 하는 1924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 동화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동화집은 최초의 조선 동화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초의 조선 동화집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이른바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우리가 흔히 그럼 왜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일본이 그 식민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환으로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생각을 해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떤 자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 동화집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조선 동화집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흥부와 놀부,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이야기, 혹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이런 것처럼 25편의 전래 동화가 이 조선 동화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전래동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몇 작품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작품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바로 24년도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낸 그 최초의 조선 동화집, 이른바 조선 동화집 안에 이러한 작품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총독부에서 각 마을의 각 지역의 옛 이야기들을 이제 뽑아서 25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된 25편의 이야기들이 이른바 전래동화가 그거 조선동화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25년에 활문사 서점에서 이제 편집을 한 조선동화 3권, 3권짜리가 있었고요. 26년도에는 나카무라 료에라는 사람이 편집을 한 조선 동화집이 있었고요. 또 시부사와 세이카가 또 편집한 조선 민화집, 또 나나카 우메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1929년도 일본 석화집을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 학원에 이제 조선편이라고 해서 또 우리의 옛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금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30년도에 조선 동화집을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활문사 서점에서 만든 이 세 권짜리 조선 동화집은 학생들의 이제 과외 독본인데요. 이게 세 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권부터 3권, 즉 1집, 2집, 3집에 보면 조선 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작품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여기에 다시 재수록을 합니다. 예, 거기 보면 뭐 수중에 물속에 있는 구슬이라든지 뭐 교활한 토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이 다시 재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 나온 나카무라 료헤이 이 작품에도 보면 44편의 동화와 2편의 고소설이 실려 있는데 또 17편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 조선총독부가 편집한 그 조선동화집 25편 중에 24편이 다시 또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사와 세이카가 만든 조선 그 민화집에 보면은 그 조선동화집에 있던 8편의 작품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다나카 우메키치가 쓴 그 일본 석화집 그 학원 그 조선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5편의 동화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2편이 또 1924년도에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동화집의 내용을 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송금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선의 민담들을 모아서 이제 동화로 이렇게 윤색을 합니다. 다듬어서 조선 동화집이라는 이제 표제를 걸고 1930년 경성일보에 총 22편을 연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5편이 조선 총독부가 편집한 조선 동화집에 들어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조선 동화집을 하나의 기원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 이른바 동화들, 전래 동화들을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재생산하고 유통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발굴하고 채록하고 윤색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료로 만들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래동화가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채록하고 만든 것처럼 기억하고 있지만 실은 식민지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동화집에는 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뭐가 미스터리냐? 이 조선동화집 말 그대로 조선의 옛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선동화집이 일본어로 편찬이 됩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일본어로 편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그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동화집을 통해서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일본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조선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왔어. 알려주려고 뭐 일본어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조선 동화집은 어디서 출판을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겠죠. 일본에서 출간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조선 동화집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한복판, 경성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왜 일본어로 쓴 책을 경성에서 출판했을까?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러면 많은 작품들을 채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편만 선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윤색을 해서 그 조선동화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25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일본어로 발간을 했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1908년도에 나왔던 최초의 근대 잡지라고 하는 그 소년에 보면은 매 회마다 일본어 관련 서적들이 광고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문역법이라든지 뭐 무사도라든지 일본어 관련 책들이 계속적으로 광고가 됩니다. 1908년 때부터. 그리고 매일신부에 보면은 1913년부터 1호 회화가 연속적으로 게재가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신문 보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영어 회화들이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한 이렇게 영역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됐었죠. 예, 그러한 방식으로 1913년부터 1호와 관련된 회화들이 연속 게재가 되고 일진회를 통해서 1호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 8월에 보면은 67개 교회의 1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 이후에는 일본어 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사립초등교육기관에 일본인 교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서당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이었는데 그 서당에서는 이제 한학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를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계량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일본어를 서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언어동화 정책을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의 역할을 이 계량서당을 통해서 했었고 이 계량서당은 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1호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계량서당의 인가를 해주는 거죠.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홍보와 교육들이 무척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조선일보 1925년 12월 24일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년 이래로 평양 청년간에는 독서열이 팽창을 해서 서적점까지 4에서 5군데에 일어나 한때는 방향 없는 서적을 수없이 매입 진열하였으며 방향 없는 서적을 뭐 매입했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특정하게 목적을 갖고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열을 했고 또 독서자들도 이른바 독자들도 방향 없는 어떤 남독의 기분이 많았었고 막 아무거나 막 읽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사이에 동화집 사랑의 선물 이게 이제 방정환이 쓴 번안 소설인데요. 그 사랑의 선물을 필두로 해서 사랑의 불꽃, 영원한 몽상 등 조선문 서적과 일본문 서적 신조사 출판의 웰텔 총서 등의 연애 서적 애독하여 감상적 연애 심취에 덤비는 경향이 많던 중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밑줄을 쳐놨지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조선어로 된 서적과 즉 한글로 된 서적과 일본어로 된 서적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일본어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1925년도에 되면은 어린 학생들이 조선어로 된 책과 일본어로 된 책들을 아주 많이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1924년도 3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그것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 6세인 조선 아동은 보통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일본문 교과서를 일본어로 배워야 하며 납세 고지서 외에는 일반 법령, 게시까지 일본문으로 되어 있고 조선인 전화구역 내에서도 일본어로 전화번호를 불러야 하고 정거장에서 차표를 살 때도 조선 지명을 일본어로 불러야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1920년대가 되면 당시 조선에 살던 많은 조선의 아이들이 일본어를 매우 능숙하게 일상에서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세금을 낼래도 다 일본어로 돼 있고 전화번호를 불러야 할 땐 일본어로 불러야 되고 뭐 차표를 살 때도 어디 갈 건데 그러면 그 조선의 지명을 일본어로 말을 할 정도라면은 일상 회화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 있지요. 자, 우리가 지금 왜 조선동화집 1924년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해낸 그 조선동화집이 지금 일본어로 간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총독부의 경무국에 보면은 조선어 출판물 허가 건수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29년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동물이 신소설 발간 종수를 육박했다. 이 신소설이라고 하는 게 1900년대 초부터 등장한 소설인데요. 매우 통속소설이에요. 통속소설. 그러니까 연애, 뭐 삼각관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젊은 남녀들의 유학생들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통속소설인데 굉장히 많이 읽혔다고 그래요. 뭐 또 이렇게 또 감각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들 읽었고요. 그런데 그 신소설을 아동물이 벌써 능가한 겁니다. 그리고 방정환의 번안동화집 사랑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거 보시면은 25년도에 6판이 나왔는데 총 12,000부가 나왔고 25년도 7판이 또 나오고 2,000부가 나왔고 25년도에 같은 해에 또 8판이 나와서 16,000부 26년도에 그 다음에죠. 제 10판이 나왔는데 2만 부. 근데 전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들을 읽었는데 이처럼 이제 어린이 관련 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은 이제 뭐가 중요해? 너무나 이제 아이들 관련들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을 봐야 되지? 그 전까지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지만 이제는 어린이 관련 서적들이 마구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골라봐야 돼. 잘 골라봐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1931년 동아일보에서 독서 경향을 조사를 했어요. 경성 시내에 있는 고등보통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남학생이 111명, 여학생 44명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일본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고등보통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읽은 책들 가운데 한글로 된 책보다는 일본어로 된 책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읽어내요. 특히 일본어 중에 어떤 거? 일본인이 직접 쓴 그 일문 서적이 조선어 책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그 조선 동화집, 일본어로 만든 그 조선 동화집의 타깃 독자는 다름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라 바로 조선 아동들을 읽히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1924년, 20년대 되면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일본어로 된 우리의 옛 이야기를 일본어로 만들어서 조선의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일본어로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왜 일본어로 된 그 조선 동화집을 경성에서 출판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나온 것이죠. 예. 조선의 아이들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수록된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선택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조선 동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효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우애, 선행, 의리, 보응, 지혜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제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오늘날 아동문학에서도 뭐 아주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이게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조선총독부에서 효성이나 우정이나 기타 등등 이러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일본의 근대 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근대 교육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국체를 견고히 할 국가 어린이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황에게 충성하는 말 그대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죠. 천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민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1890년도에 교육칙어라는 것이 반포가 됩니다. 교육칙어는 교육 헌장 같은 겁니다. 이건 천황이 하는 거예요. 천황이 우리 일본인 아이들은 이런 걸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교육 헌장 같은 거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반포된 이른바 그 천황의 욕망이 투영이 된 게 뭐냐면 심상소학 수신서라는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덕교과서 같은 거예요. 수신, 자기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닦는 교과서죠. 도덕교과서에
이 천황이 욕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도덕교과서, 심상소학 수신서라는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일본의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일본인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일본인은 교과서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과서는 일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일본의 국민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록된 그 25편의 작품, 그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보면, 아까 그 심상소학 수신 교과서에 보면은 니노미야 손토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노미야 손토쿠라는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일본인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았고, 이 니노미야 손토쿠는 이제 농민 성자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위인전을 통해서 오늘날 일본인이 본받아야 될 인물, 그 모델로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지요. 이 니노미야 손토쿠라고 하는 사람 그 개인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1817년인가 그때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16살 되면서 이제 부모를 잃어요. 그러면서 이 니노미야 손토쿠가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뭐냐면 나도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의 영주 같은 사람이죠. 일본에서 이제 번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번주에 이제 명령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쿠라마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이제 거의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근데 번주가 이 손토쿠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마을을 재건해라. 네가 한번 책임을 갖고 재건을 해라. 그래서 이 니노미야 손토쿠가 그 명을 받들어서 이제 그 사쿠라마치라고 하는 그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지도 지금 다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막 형편없잖아요. 그것도 살펴보고 배수 시설도 살펴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생활도 실태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번주 입장에서는 그 소출을 다 이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니노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마을이 너무 황폐해 있고 그 황폐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첫 번째 혜택을 주는데 재정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금 같은 거를 이런 걸 하지 말고 우선은 그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소출이 나오면 그걸 먼저 걷지 말고 소출의 반은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반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쓰자. 한동안은, 당분간은. 물론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 니노미야 손토쿠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번주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 점점 이제 활성화돼 가고 살기 좋은 어떤 마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일본의 그 대기근이 왔는데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니노미야 손토쿠가 재건한 그 사쿠라마치에는 단 한 명도 아사자, 즉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노미야 손토쿠는 노동의 신성함,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성실함, 이걸 굉장히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이 니노미야 손토쿠의 사상을 보덕 사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늘로부터 그 덕을, 은혜를 받는다. 그걸 이제 보덕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일본 사람들의 근면 정신의 모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니노미야 손토쿠의 이야기를 가지고 효행, 우애, 보은, 인내, 자비, 자선, 공리 이런 덕목들을 또 만들어서 교과서나 위인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니노미야 손토쿠의 이러한 정신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심지어 나중에 천황에 대한 규범, 충실한 천황의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이 되기 위한, 신민이 되기 위한 그런 모델로서 안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노미야 긴지로 이야기, 니노미야 긴지로 손토쿠 다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 그 이야기에 노래가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무 베고 새끼 꼬고 집신을 삼아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아우를 돌보고 형제 사이 좋게 효행을 다하니 우리가 배울 것은 니노미야 긴지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예, 이걸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거죠.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익히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사진을 보면 니노미야 긴지로가 그 조각상이 있죠. 예, 이제 나무를 하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과 학습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니노미야 긴지로 이른바 니노미야 손토쿠는 일본 화폐, 이레네 화폐의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남 산천에 가면은 어느 절이 있는데 니노미야 긴지로와 동일한 어떤 그런 석상이 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 가는 그 길에 보면은 또 니노미야 그 긴지로와 유사한 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걸 재미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선동아집하고 니노미야 손토쿠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수신 교과서하고 주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 부분은 국정수신 교과서 니노미야 손토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뭐 학년과 과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주제입니다. 효심, 형제의 우정, 근면, 선행, 은혜. 이게 국정수신 교과서를 통해서 니노미야 손토쿠의 그 덕목들을 제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24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동아집에 수록이 되는 작품하고 주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조선의 아동들에게 조선동아집을 읽히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조선의 아동들은 조선동아집의 내용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갖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황의 신민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우고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보통학교 조선어 독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23년부터 24년 조선 총독부에서 6권짜리로 이제 발행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재입니다. 초보자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혹된 이야기, 조개와 항세, 60만 개, 기타 등등 앞에서 조선 동화집에서 봤던 그러한 작품들, 그런 전래 동화들이 여기에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지금 그 조선어 독본 2권 40페이지에 들어있는 혹된 이야기, 우리가 혹부리 영감이라고 알고 있죠.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사파인데요. 한번 사파를 가만히 보세요. 좀 어색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어색하신가요? 도깨비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도깨비하고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습이? 그럼 저 도깨비는 도대체 어느 도깨비일까요? 예, 저건 일본의 도깨비, 즉 온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도깨비죠. 조선의 아이들이 조선어를 배우기 위한 그 교과서 속에서 우리의 이 전래동화를 읽고 있는데 우리의 도깨비가 아니라 일본의 도깨비가 그림 속에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뭘 느낄까요? 이건 우리의 도깨비가 아니네. 그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일본의 오니를 우리의 도깨비라고, 우리 조선의 도깨비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우리의 도깨비에는 뿔이 없다고 그러죠. 덩치는 크고 온몸에 털이 많고 냄새도 나고 바지 저고리 입고 파랭이 쓰고 손에는 나무 방망이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도깨비랑 만나서 씨름을 하면 왼편으로 씨름을 하면 백전백패지만 오른편으로 씨름을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뭔가 좀 어리숙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또 순박한 모습의 도깨비가 바로 우리 조선의 도깨비거든요. 근데 그러한 도깨비의 기억들이 이제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의 오니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조선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조선어 독본 1권 46면에 실려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파인데 역시 이 사파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선 일본인 교사의 신체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크지요. 반면에 조선의 학동들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작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크지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도 작지요. 그 어느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를 더 먹는다. 그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소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면은 아주 거대하죠. 왜 이렇게 거대하게 그렸을까요? 예, 이건 정말 신체가 거대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죠. 일본인은 그냥 일본인이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예, 조선, 중국, 이 동아시아 전체, 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말로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그러죠. 예, 거대한 제국의 국민들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대한 국민. 그런 거를 표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거대한 신체로 그리는 것이죠. 반면에 조선은 그 거대한 일본 제국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학습해야 될 어린이 같은 존재들이죠. 예, 정말 어린이가 정말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그립니다.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선어 독본 2권 48면에 있는 사파인데요.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남생이 이야기가 나와요. 남생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일본과 조선은 형제다. 근데 일본이 형이에요. 조선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애 좋게, 우애 있게 서로 살아야 된다.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운동회 하는 장면이거든요. 운동회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던 이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일장기밖에 없지요. 일본 제국주의의 밑에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회를 하고 있고 조선의 학부모들은 그 일본의 보호와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조선의 민중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조선어 독본 이제 매 권마다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천황절 축일이라는 거예요. 예, 천황의 이제 기념일을 이제 축일을 하는 건데 거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의 학동들이 조선 한복을 입고 있죠. 한복을 입고 여기 지금 꽃병이 하나 있고 꽃이 있는데 이 꽃은 국화입니다. 예, 일본의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죠. 그리고 조선의 가옥이 보입니다. 초가집이 보이는데 조선의 가옥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 일장기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조선의 아이들이 조선 옷을 입고 조선의 가옥에 일장기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를 바라보면서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황절 축일에는 학교에서 국기를 달아
우리 생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심으로 경축해야 하며 어떤 집에서든지 국기를 높이 달아서 축하의 뜻을 표해야 한다. 그래서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유치원 협회가 유아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1917년도 잡지에 이제 실려 있는 글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원 후, 이제 이게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 개원 후 2개월쯤 지나서 유아들이 마당에 나가서 모래장난을 하였다. 이때 유아들은 조선의 아이들입니다. 이웃의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부터 기미가요 합창이 들려왔다. 원아들은 기미가요를 듣자 일제히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부른 기미가요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앞에 그 사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보통학교까지 모든 조선의 아이들이 일본의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 민족이나 그런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하는 이른바 내선일체라고 하는, 하지만 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선인은 일종의 이등 국민 같은 거죠. 1942년도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격과 긴장이라고 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실었는데 이 김동인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920년대 대표적인 소설가죠. 예, 감자라고 하는 작품도 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친일 문인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식들에게는 일본과 조선의 별개 존재라는 것을 애당초 모르게 하겠다. 조선의 아이들이 내가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건 구별을 아예 별개 존재라는 걸 모르게 만들겠다. 또 1900년대부터 그 대표적인 그 작가였죠. 그 최초의 장편, 근대 장편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그 무정이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그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친일을 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모두들 호적을 들추어 보기 전에는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아이들은 이제 점점 일본의 신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의 국민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동식 극장 같은 건데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매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예, 신문이나 서적들이 대부분이었고 라디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대도시에서나 많이 쓰는 거고 저 시골에서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예,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극장식으로 이렇게 자전거 뒤에다가 이런 걸 싣고 이제 다니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저거를 자전거를 끌고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황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만주사변 이야기라든지 지금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조선의 아이가, 한복을 입은 조선의 아이가 일본 제국의 군인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조선의 아이들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천황의 군인들을 또 찬양을 하고 또 황군의 의라고 해서 황제의 군인이죠. 황제의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글들을 읽고 있고요. 이게 1941년도에 가면은 아이생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동용 잡지가 있는데요. 그 아이생활 신년호 표지입니다. 보시면은 어린 아이가 지금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흔적도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고 눈물도 글썽글썽한데 황군의 옷을 입고 있죠. 이른바 소년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저 조선 동화집 혹은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일본이 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 아니었을까요? 충실한 황군이 되는 조선의 아이들. 김동인이 일장기의 물결이라고 하는 글을 1944년도에 매일신보에 게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어저께까지도 부모께는 불초자요. 동생들에게는 욕심쟁이요. 선배에게는 귀찮은 짐이요. 동무들에게는 떼꾸러기이던 이 소년이 여기서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때 새 옷은 이제 군복이겠죠? 예, 천황의 군복이겠죠? 이 새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는 폐하의 충량한 신자요. 국가에는 튼튼한 간성이요. 사회에는 거룩한 질서 보호자가 된다. 그러기 위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기를 떠나는 작별이니, 그 소년병으로 가는 길이니, 즉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작별이니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이 경사에 환희하지 않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군국의 어머니죠. 군국의 어머니. 1940년대가 되면 일본은 이제 전쟁 국가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총력전을 벌일 때입니다. 이 군국의 어머니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련된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화된, 전쟁터에서 죽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소년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것은 천황을 위한 것이니 보내는 부모나 가는 소년병이나 기뻐해라. 울지 마라. 조선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인데, 이제 조선의 아이들에게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 사라지게끔 만들고 급기야는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충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이것. 그것을 조선인의 입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예.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이러한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에 아동문학, 아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아이들이 일장기로 된 머리띠를 두르고 천황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끔 믿게 만드는, 조선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동문학이 그 참 굴곡진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그런 사연들을 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딛고 오늘의 이제 정말 우리의 아동들을 위한 우리의 아동문학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식민지 시대 때 아동문학이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러한 아동문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특히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